붕어빵 좀 조용히 먹을 수 없을까? 뭐야? 지금 나한테 한 말이야? 아가씨, 갈 길 가정. 노량진 고시촌 붕어빵 리어카의 날카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지만 묘하게 긴장시키는 힘이 느껴졌어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조폭 무리들이 돌아봤고 붕어빵 할머니마저 같은 표정이었죠. 어이없다는 말투로 그들이 인상을 구겼지만 강지우는 차갑게 바라볼 뿐 물러서지 않았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팽팽한 긴장 속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붕어빵으로 시작된 조폭들과의 대립, 그리고 재개발 사업 비리까지 파헤치는 강지우 팀장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노량진의 회색빛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두꺼운 롱패딩을 갑옷처럼 두른 수천 명의 수험생들이 거북이처럼 웅크린 채 학원으로 향하는 새벽. 그 무채색의 행렬 속에 강지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모자를 눈썹까지 깊게 눌러쓰고 김이 서린 뿔테 안경을 검지로 치켜 올렸어요. 주머니에 찔러 넣은 손에는 꼬질꼬질한 영단어 암기장이 들려 있었지만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단어는 토익 점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흉쇄유 돌근. 지우의 건조한 시선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남자의 목덜미에 꽂혔습니다. 복장뼈와 쇄골에서 시작해 귀 뒤쪽 유양돌기에 닿는 근육. 고개를 돌릴 때 사용됨. 지우에게 흉쇄유 돌근은 단순한 해부학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경동맥을 감싸는 1차적인 방어막. 전투에서는 이 근육의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 상대의 급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읽어낼 수 있는 핵심 구조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그만하자, 강지우. 넌 이제 군인이 아니야. 그녀는 암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대대 대위 강지우. 대테러 작전과 시가전을 수행하며 인간 병기로 살았던 과거는 이제 기밀 서류 속에 봉인되었죠. 지금 그녀는 그저 노량진 고시촌의 수많은 장수생 중 하나, 간호학과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29살의 늦깎이 수험생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기술을 배웠던 손으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다짐한 지 6개월째. 하지만 몸의 배임 본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의 걸음걸이에서 무게중심을 파악하고 무의식적으로 사각지대와 도주로를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삼켰습니다. 지우는 발걸음을 재촉해 컵밥 거리 구석으로 향했어요. 화려한 프랜차이즈 카페들 사이 시간이 멈춘 듯 낡은 리어카 하나가 하얀 김을 내뿜고 있었죠.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 지우의 경직되었던 어깨가 그제야 조금 풀어졌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리어카 안쪽에서 굽은 등을 펴며 할머니가 반가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찬바람에 붉게 튼 볼, 겹겹이 껴입은 낡은 조끼, 그리고 밀가루 반죽이 묻은 앞치마.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붕어빵 틀을 뒤집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강 학생 왔나? 날이 억수로 춥제? 얼른 이리 와서 불 좀 쬐라. 할머니의 사투리는 투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지우는 익숙하게 리어카 옆에 섰습니다. 쇠틀 위에서 붕어빵들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며 구수한 냄새를 피워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종이봉투에 붕어빵을 담으시더니 꼬리가 살짝 탄 붕어빵 하나를 지우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못 파는 거다. 서비스니까 퍼뜩 먹어라. 공부하느라 머리 쓰면 배고프다 아이가. 지우는 뜨거운 붕어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언손이 녹아내리는 듯한 온기. 그것은 단순히 각 구운 빵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먹을게요. 지우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껍질 속에서 뜨거운 팥 앙금이 흘러나왔어요. 할머니가 반죽을 붓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어진 손,
뜨거운 무쇠틀을 맨손으로 만져도 무감각해진 굳은 살. 그 손은 지우의 기억 속에 있는 누군가의 손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시골집 마루에 앉아 울던 자신에게 고구마를 까주던 친할머니의 손. 그 거칠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했던 손길이 겹쳐 보였습니다. 강 학생, 이번 시험은 잘 돼가나?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엔 꼭 붙을 거예요. 그래, 그래.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해. 남 아픈 거 고쳐주는 기술이라니 얼마나 좋노. 복받을 기다. 복받을 것이다. 그 말이 지우의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건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부수고 꺾고 멈추게 했습니다. 과연 이 손으로 누군가를 치유할 자격이 있을까? 지우는 밤마다 악몽처럼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 작전 중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동료의 모습을 애써 지원했습니다. 할머니도 추운데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 독감 유행이래요. 내 걱정은 마라. 내는 붕어빵 굽는 열기 때문에 감기도 도망간다. 할머니가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우도 안경 너머로 옅은 미소를 지었죠. 이 좁고 허름한 리어카 앞이 치열한 노량진 바닥에서 지우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참호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공기를 찢고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컵밥 거리 입구에 위협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가 산만한 산에 셋이 내렸어요. 그들의 팔자걸음은 주변 수험생들을 위협하듯 거칠었죠. 지우의 눈매가 순식간에 가늘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를 보며 웃던 순한 눈빛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의 차가운 동공만이 남았어요. 그녀는 먹다 남은 붕어빵 봉투를 주머니에 넣으며 습관적으로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타겟셋, 거리 15m, 무장 없음. 하지만 저기가 명확함. 사내들은 정확히 할머니의 리어카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패딩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폈어요. 인체 해부학 암기는 잠시 멈춰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실전 감각이 필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차가운 노량진의 바람에 비릿한 긴장감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노량진의 컵밥 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등판에는 철마 건설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죠. 건설사 직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눈빛과 걸음걸이는 영락없는 용역 깡패였습니다. 어이 할멈,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 여기 리어카 치우라고. 선두에 선 덩치 큰 사내가 껌을 짝짝 씹으며 리어카를 발로 툭 찼습니다. 잘 구워진 붕어빵들이 덜컹거리는 충격에 흐트러졌어요. 할머니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내는 구청에서 허가받고 하는 긴데 왜 일하는교? 허가? 그건 옛날 얘기고 이 구역 재개발 들어가는 거 몰라? 여기 도로부터 싹 밀어야 공사 차량이 들어올 거 아냐? 오늘까지 안 치우면 우리가 강제로 치운다? 사내가 위협적으로 손을 들어 올리자 주변을 지나던 수험생들이 겁을 먹고 하나둘씩 자리를 피했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 노량진은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도 바쁜 전쟁터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지우는 붕어빵 봉투를 쥔 채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황 분석이 끝나 있었죠. 적대 행위 개시, 민간인 위협.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타격은 없음. 여기서 바로 끼어들어 주먹을 휘두르는 건 하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쌍방 폭행이 되고 간호학과 편입이라는 목표는 물거품이 됩니다. 무엇보다 707 특임대 출신이 민간인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했다는 건 불명예였죠. 말귀를 못 알아먹네. 이 할망구가. 짜증이 난 덩치가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팔을 뻗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 뒷걸음질 치는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상대가 팔을 뻗기 위해 오른쪽 발을 크게 내디뎠습니다.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 인체의 무게 중심이 하체에서 상체로 그리고 발끝을 넘어 허공으로 이동하는 0.5초의 틈. 지우는 마치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처럼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사내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주머니에 넣은 손은 빼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던 속도 그대로 상대가 쏠린 무게중심의 측면을 자신의 어깨로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100kg이 넘는 거구의 체중이 지우의 단단한 어깨라는 축을 만나 엉뚱한 방향으로 회전했어요. 물리학의 법칙은 정직했습니다. 사내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기우뚱했습니다. 발을 뻗었던 빙판길은 마찰 계수가 제로에 가까웠어요. 중심을 잃은 사내는 팔을 허우적대며 볼품없이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덩치가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충격으로 바닥에 있던 눈이 튀어올랐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주변의 동료들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사내가 혼자 발이 꼬여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사고 위장. 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넘어진 사내를 내려다보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사무적인 톤을 유지했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럽네요. 조심하세요. 골반 나갑니다. 건조한 한마디. 지우는 쓰러진 사내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보였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 너 거기 안 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사내들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가려 했지만 엉덩방아를 찧은 동료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동료가 꼬리뼈를 부여잡으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우왕좌왕하는 사이 검은 롱패딩을 입은 지우의 뒷모습은 이미 회색빛 수험생들 사이로 완벽하게 녹아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유령처럼. 지우는 붕어빵의 온기가 식어가는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전투 본능이 미세한 틈을 비집고 나오려 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그놈 골반 타박상의 미골 실금 정도겠군. 그녀는 머릿속으로 상대의 부상 정도를 진단하며 독서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철마 건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누군가가 노량진의 겨울을 뜨겁게 달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다시 영어 단어장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단어장이 아닌 방금 전 사내들의 조끼에 적혀있던 철마라는 두 글자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노량진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었지만 지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컵밥거리의 구석 할머니의 리어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성인간호학 요약집이 들려 있었고 시선은 책에 고정된 채 입술만 작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차이.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 평화롭던 암기 시간을 깨트린 것은 거친 구둣발 소리였습니다. 저번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어요. 형광조끼를 입은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리어카를 포위하듯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눈에 봐도 우두머리임이 느껴지는 남자가 서 있었죠. 고급 패딩 점퍼 사이로 보이는 목덜미에는 뱀 문신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눈매는 며칠 전 왔던 졸개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행동대장 철마였습니다. 어이 할머니, 여기가 구청장님도 못 건드린다는 그 명당이야? 철마가 씹고 있던 이쑤시개를 바닥에 뱉으며 빈정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마음에 국자를 떨어뜨리며 앞으로 나섰어요. 아이고 선생님들, 내는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갈 데 없으면 요양원을 가셔야지. 왜 여기서 알박기를 하고 계셔? 철마가 위협적으로 다가가자 할머니는 파들파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변의 고시생들은 눈을 피하며 자리를 떴어요. 누구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상황. 하지만 단 한 사람, 강지우만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책장을 넘기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좀 하시죠. 공부하는 사람 안 보입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우를 노려보았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뿔테 안경을 쓴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약해 보이는 여학생. 철마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뭐야, 이 공부벌레는? 아가씨,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네, 그쪽한테 한 소리입니다. 목소리 데시벨 좀 낮추라고요. 영업 방해에 소란죄 추가하기 싫으면. 지우는 책을 덮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해서 오히려 철마의 자존심을 긁었어요. 부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번에 칠성이 넘어뜨린 게 전형 같은데요? 철마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감히 내 구역에서 내 부하를 건드리고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성보다 폭력이 앞서는 자들의 습성이 발동했습니다. 이게 진짜 죽고 싶나? 눈깔 안 깔아? 철마가 소뚜껑만 한 손을 뻗어 지우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내뿜는 위압감에 보통 사람이라면 얼어붙었을 상황. 하지만 지우의 눈에는 그 위협적인 손이 아주 느린 슬로 모션처럼 보였어요. 지우의 동공이 확장되며 상대의 팔을 스캔했습니다. 두꺼운 패딩 소매가 걷어 올려지며 드러난 손목 안쪽. 그녀의 머릿속에 해부학 도면이 겹쳐졌습니다. 장장근과 요측 수근굴근 사이, 두 개의 힘줄 사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하얀 신경다발. 상지의 말초신경 중 하나인 정중신경. 엄지, 검지, 중지의 감각과 움직임을 지배하는 신경이자 외부 충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급소였죠. 철마의 손이 지우의 옷깃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지우의 왼손이 뱀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맞거나 뿌리치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엄지가 철마의 손목 안쪽, 정중신경이라 불리는 급소 위를 정확히 스쳤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타격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총알보다 빨랐습니다. 철마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된 듯 손끝에서부터 어깨까지 찌릿한 통증이 관통했어요. 단단했던 주먹이 맥없이 풀렸습니다. 지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잡고 있던 엄지에 조금 더 힘을 주어 깊게 눌렀습니다. 신경이 눌린 철마의 다리가 저절로 풀렸어요. 천하의 행동대장이 여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는 굴욕적인 자세가 연출되었습니다. 팔 전체가 마비된 듯 감각이 사라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부하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형님? 왜 그러십니까? 지우는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철마는 덜덜 떨리는 팔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명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난 것도 아닌데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책을 집어들며 무심하게 철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총무가 밀린 방새를 독촉하듯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중신경을 좀 세게 눌렀습니다. 찌릿하실 거예요. 그녀는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덧붙였습니다. 한 30분 정도는 손가락 움직이기 힘들 겁니다. 계속 저리고 감각 없으면 정형외과 가보세요. 물리치료 받으면 나을 겁니다. 의학적 조언을 가장한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지우는 넋이 나간 할머니를 향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오늘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네요. 그래. 조심히 가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어요. 철마는 마비된 팔을 부여잡고 지우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지만 다시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방금 느낀 그 기묘하고도 압도적인 감각.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라 인체의 구조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에게 해체당한 듯한 불쾌한 공포가 가를 짓눌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현. 그냥 학생이 아니야. 바닥에 주저앉은 철마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멀어지는 지우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고시원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 상대의 신경을 제압했을 때의 찌릿한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배운 지식이 역설적으로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무기가 되는 순간, 지우는 그 아이러니를 곱씹으며 차가운 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량진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거리를 채우던 고소하고 달큰한 붕어빵 굽는 냄새 대신 비릿한 쇠 냄새와 매캐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우는 컵밥 거리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늘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던 그 자리는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어요. 할머니의 생계이자 지우의 안식처였던 리어카는 처참하게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무쇠틀, 깨진 유리창,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팥 앙금들. 무엇보다 지우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바닥을 하얗게 뒤덮은 가루였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든 통이 엎어지면서 아스팔트 위로 하얀 밀가루가 눈처럼, 아니 참혹한 재처럼 흩뿌려져 있었죠. 그 하얀 가루 위에는 간밤에 다녀간 불청객들이 남긴 선명한 흔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검은색 워커 발자국들. 그것은 단순한 발자국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지나간 폭력의 낙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다 망가졌네. 할머니는 쓰러진 리어카 옆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경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서 있었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킨 뒤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범인은 잡았나요? 경찰관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수첩을 덮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학생이 신고한 건가? 보다시피 CCTV도 없는 사각지대라 증거가 없어요. 목격자도 없고. 증거요? 바닥에 발자국이 이렇게 선명한데요. 저기 철마 건설 사무실 가보면 신발 밑창이랑 일치하는 놈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지우가 바닥에 밀가루를 가리키며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가씨, 심정은 이해하는데요. 심증만으로는 수사 못합니다. 발자국 하나 가지고 영장 받아서 남의 건설사 사무실을 뒤지라니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럼 수사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명백한 재물손괴의 특수협박인데요. 아, 거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범인을 특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요. 게다가 여기 노점상 자체가 도로법 위반인 거 알죠? 저쪽에서 철거 과정 중 일어난 실수라고 우기면 우리도 입건하기 애매해요. 억울하면 범인 얼굴이 찍힌 CCTV라도 가져오시든가. 경찰관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현장은 수사해야 할 범죄 현장이 아니라 빨리 처리하고 떠나고 싶은 골치 아픈 민원 현장일 뿐이었죠. 법의 회색지대.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가해자가 뻔히 보이지만 법이라는 시스템이 눈을 감아버리는 영역. 철마파와 최 의원은 바로 이 점을 노렸을 것입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선에서 가장 잔인하게 약자를 괴롭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철수합시다. 할머니, 나중에 파출소 와서 진술서나 한 장 쓰세요. 경찰차는 매정하게 사이렌을 끄고 멀어졌어요. 남겨진 것은 엉망이 된 리어카와 힘없는 노인, 그리고 주먹을 꽉 쥐고 서 있는 지우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목구멍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지우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몸을 일으켜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흩어진 밀가루를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저 실수로 물을 쏟은 사람처럼 너무나 담담하게.
걔한타. 아가, 걔한타. 할머니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세 번째다. 10년 전에도 이랬고 5년 전에도 이랬어. 없는 사람들은 원래 이래 사는 기다. 장사꾼은 다시 리어카 세우면 된다. 할머니는 터진 밀가루 포대를 수습하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보았습니다. 빗자루를 쥐고 있는 할머니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것을. 울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혀 있다는 것을. 그 떨리는 등 뒤로 하얀 밀가루 위에 찍힌 검은 군화 자국이 유난히 선명하게 지우의 눈에 박혔습니다. 순백의 눈밭을 더럽힌 짐승의 발자국처럼. 지우는 할머니의 빗자루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바닥을 쓸기 시작했어요. 빗자루 소리가 적막한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의 시선은 바닥에 찍힌 발자국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라고 하셨나요? 지우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저 담담함은 체념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짓밟히면서 굳어진 슬픈 굳은 살이었습니다.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운 이곳에서 약자가 생존하기 위해 터득한 비극적인 생존 방식. 지우는 자신이 들고 있던 간호학책이 유난히 가볍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펜을 잡았지만 정작 눈앞에서 죽어가는 존엄 하나 지키지 못하는 현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는 의사가 아니라 군인이 필요했죠.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찌그러진 붕어빵 틀을 주워 올렸습니다. 차가운 무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어요. 그녀의 안경 너머 수험생의 순한 눈빛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없습니다, 할머니. 지우는 속으로 낮게 뇌까렸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회색지대에 숨어 낄낄거리고 있을 놈들에게 진짜 색깔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보다 붉고 어둠보다 짙은 대가의 색이 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노량진의 화려한 학원가를 벗어나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진 낡은 달동네의 오르막길. 지우는 할머니의 부축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을 들어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걷는 것이 더 익숙하지 않다는 듯 굳이 찌그러진 냄비 하나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들어가라. 날 춥다. 녹슨 대문 앞에서 할머니가 지우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어요. 평생을 길바닥에서 장사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을. 그러나 정작 본인의 노년은 폐지 줍는 리어카보다 초라해진 살. 그럼에도 할머니는 지우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미안해하는 쪽은 피해자인 할머니였죠. 고맙다. 고맙다, 강 학생. 지우는 대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억눌린 기침 소리가 지우의 발목을 잡았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지우는 좁은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 책상 하나와 침대 하나로 꽉 차는 이 방은 그녀에게 감옥이자 도피처였습니다. 지우는 겉옷도 벗지 못한 채 책상 위에 놓인 성인간호학 책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방금 전 보았던 광경이 시신경에 문신처럼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얀 밀가루가 쏟아진 아스팔트, 처참하게 찌그러진 리어카 바퀴, 그리고 무력하게 떨리던 할머니의 등.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3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순간 고시원의 정막이 깨지며 끔찍한 이명이 귓가를 찔렀어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코끝에서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노량진의 좁은 방이 순식간에 열기가 들끓는 작전 지역의 폐허로 바뀌었습니다. 3년 전 해외 파병 작전지, 테러 조직의 은거지를 급습하던 날이었습니다. 팀장으로서 선두에 섰던 지우는
정보와 다른 현장 상황에 당황했어요. 적은 없었지만 바닥 전체가 급조 폭발물로 도배된 함정이었습니다. 팀장님, 1시 방향 트랩입니다. 부팀장이었던 김중사가 지우를 밀쳐내며 몸을 날렸습니다. 지우가 바닥에 쓰러짐과 동시에 고막을 찢는 폭발음이 건물을 뒤흔들었어요. 뿌연 먼지와 연기 속에서 지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잔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틈에 김중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와 엉겨붙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피가 솟구치는 다리를 지혈하며 지우는 울부짖었습니다. 김중사, 정신 차려. 의무대 불러. 하지만 김중사는 피 묻은 손으로 지우의 방탄조끼를 잡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점차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팀장님, 저버리고 가십시오. 이대로는 팀 전체가 위험합니다. 닥쳐. 명령이야. 살아서 돌아가. 제발. 지우야. 누나. 가라고. 부하이기 이전에 친동생처럼 아꼈던 녀석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를 업고 쏟아지는 총탄을 뚫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중사는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불구가 된 부하. 그날의 판단 미스. 지우가 군복을 벗고 노량진으로 숨어든 것은 그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우는 책상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어요. 자신의 다리는 멀쩡한데도 마치 김중사의 고통이 전이된 듯한 극심한 통증, 환상통이었습니다. 없는 다리가 아픈 것처럼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육체를 갉아먹는 형벌. 지우의 눈앞에서 김중사의 으스러진 다리가 오늘 낮에 보았던 할머니의 부서진 리어카 바퀴와 겹쳐졌습니다. 김중사의 얼굴이 밀가루를 뒤집어 쓴 할머니의 얼굴로 오버랩되었어요. 지킬 수 없었다. 그때도 그리고 오늘도. 지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허벅지를 손톱이 박히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통증, 신경이 만들어낸 허상. 하지만 그 고통은 너무나 선명하고 실제적이어서 지우의 온몸을 식은땀으로 적셨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충격이 팔뚝을 타고 어깨까지 울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펜과 물컵이 덜컹거렸어요. 그 진동이 환상통을 깨뜨렸습니다. 사라지지 않던 다리의 통증이 비로소 멈췄습니다. 또 도망칠 건가 강지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내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해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법 핑계를 대는 경찰 뒤에 숨어서 또다시 누군가가 희생되는 걸 지켜볼 셈인가.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사꾼은 원래 일에 사는 기다. 김중사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저버리고 가십시오. 지우의 눈빛이 흔들림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내리쳤던 주먹을 천천히 폈어요. 얼얼한 손바닥에 감각이 또렷하게 돌아왔습니다. 환상이 아닌 현실의 통증이 비로소 그녀를 전장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의 통증은 사라졌어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분노, 그리고 전사의 투쟁심이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안 버려. 지우는 얼얼한 손을 털지 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험서들이 빽빽하게 꽂힌 책장 깊숙한 곳. 그녀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그녀가 전역하던 날 벗어두었던 군번줄과 낡은 검은색 전술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군번줄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뜨거운 손바닥과 만났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법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시스템이 외면한다면 자신이 직접 시스템이 되겠다고. 회색지대에는 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행자가 필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노량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우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맹수가 드디어 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노량진의 독서실은 거대한 잠수함 같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 수백 명의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열기, 그리고 사각거리는 팬 소리만이 물살처럼 흐르는 곳. 밤 10시가 넘었지만 합격을 향한 수험생들의 항해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지우의 자리는 가장 구석진 곳, 104번 칸막이였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성인간호학 전공 서적과 빽빽하게 필기된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1시간 동안 지우는 페이지를 단 한 장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책 속의 환자 간호 파트에 머물러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책에 적힌 것이 사람을 살리는 매뉴얼이라면 그녀의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것은 적을 제압하고 무력화시키는 전술 교범이었죠. 법이 지켜주지 않는 회색지대에서 환자를 구하는 방법은 약물이 아니라 외과적인 수술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집도할 의사는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진단명 악성 종양, 치료법 물리적 제거. 지우는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두꺼운 전공 서적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검은색 볼펜을 필통에 넣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수험생 강지우로서의 일과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지우는 가방 가장 깊숙한 곳, 비밀 주머니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수험서와 토익 문제집 밑에 숨겨져 있던 물건, 그녀의 손끝에 낡고 거친 가죽의 질감이 닿았어요. 손을 꺼내자 독서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검은색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술장갑. 손등 부분에는 단단한 카본 너클이 박혀 있었고 손바닥 부분은 수많은 로프 하강과 사격 훈련으로 인해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량진 수험생의 가방에서 나와서는 안 될 전쟁터의 유물이었어요. 장갑에서는 아직도 희미하게 화약 냄새와 쇠 비린내가 나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세상을 흐릿하지만 안전하게 보여주던 렌즈가 사라지자 그녀의 시야는 오히려 더 명확해졌어요. 안경 다리를 접어 케이스에 넣는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에 걸고 있던 검은색 머리끈으로 긴 머리카락을 질끈 묶어 올렸어요. 한 올의 머리카락도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가장 실용적이고 전투적인 형태로 책상 앞에 붙어 있는 작은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단어를 외우던 순한 눈빛의 수험생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곳에는 707 특수임무대대 대테러 팀장 강지우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인매는 단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왼손에 장갑을 끼워 넣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익숙한 압박감을 느끼며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손목을 감싸는 스트랩을 잡아당겼습니다. 거친 벨크로 소리가 독서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이자 살상 모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스위치였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우의 심박수는 전투에 최적화된 상태로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른손 장갑까지 착용을 마친 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카본 너클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맨손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단단해진 주먹. 이제 이 손은 펜을 잡는 손이 아니라
부당한 폭력을 부러뜨릴 망치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을 매는 대신 검은색 마스크를 턱까지 올리고 롱패딩의 지퍼를 목 끝까지 채웠습니다. 독서실 복도를 걸어나가는 지우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소리가 없었습니다. 양옆 칸막이 안에서 수많은 청춘이 미래를 위해 책과 씨름하고 있었지만 지우는 그들과 다른 전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펜으로 답안지를 채울 때 그녀는 몸으로 오답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독서실 문을 열고 나오자 밤 11시의 차가운 공기가 지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부서졌어요.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서울의 밤하늘. 어둠은 그녀에게 공포가 아니라 가장 익숙한 우군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거리 끝 재개발 공사장의 높은 펜스 쪽으로 향했어요. 철마 건설이라는 간판이 을씨년스럽게 걸려있는 곳. 법이 잠든 시간에 깨어나는 무법자들의 소굴. 지우는 마스크를 코까지 올렸습니다. 안경 없는 그녀의 맨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어요. 수업 끝. 작게 뇌까린 그녀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검은 장갑을 낀 손이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실습이 아닌 실전이었습니다. 밤 12시 노량진의 불이 하나둘 꺼져갈 무렵 재개발 지구의 공사장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철마 건설이 무단 점거하고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조폭들의 걸걸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강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공사장 펜스를 넘어들어와 폐자재 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검은색 롱패딩은 어둠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고 마스크 위로 드러난 두 눈만이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타겟 확인. 컨테이너 내부 6명, 외부 경계 2명. 지우의 머릿속에 전술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정면 돌파는 하책이었어요. 비록 무장하지 않은 깡패들이라 해도 숫자가 많고 소란이 일어나면 경찰이 출동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의 목표는 소멸이 아니라 제압과 경고였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공포스러운 방식으로 지우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녹슨 볼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으로 무게를 가늠한 뒤 손목의 스냅만으로 볼트를 던졌어요. 볼트는 정확한 포물선을 그리며 컨테이너 반대편에 쌓여있던 쇠파이프 더미를 때렸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음이 정적을 깼어요. 문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경계병 하나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고양이인가? 가봐. 도둑놈일 수도 있잖아. 한 명이 투덜거리며 소리가 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등 뒤로 또 다른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따라붙었어요. 그림자의 주인은 지우였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밤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쇠파이프 더미를 확인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지우의 전술 장갑을 낀 손이 사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른 한 팔이 목 뒤를 감싸 안는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사내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지우는 잠든 아이를 눕히듯 사내를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춤에서 무전기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남은 경계병이 동료를 찾으러 왔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잠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컨테이너 안에 6명. 지우는 컨테이너 배전반으로 다가갔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메인 차단기를 내리자 순식간에 사무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당황한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뭐야? 정전이야? 아씨, 폐 다 깠는데. 야, 막내야.
나가서 두꺼비 집 좀 봐. 문이 열렸습니다. 막내 조직원이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며 나왔지만 그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짧은 신음과 함께 다시 정적. 안에 있던 철마와 간부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술 기운이 확 달아나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 누구냐? 장난치지 마라. 철마가 잭나이프를 꺼내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열린 문틈으로 무언가가 던져졌어요. 바닥을 구르는 둔탁한 소리.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보니 아까 나간 막내의 무전기였습니다. 공포가 밀폐된 컨테이너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그것은 덩치 큰 깡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류의 공포였어요. 어떤 새끼야? 나와.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허공에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바람을 가르는 파열음뿐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지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각 대신 청각과 촉각으로 공간을 지배했어요. 허둥대는 조직원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고 비명을 지르려는 입을 막은 채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타격음은 둔탁하고 짧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무거운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야, 춘식아. 왜 그래? 동료의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무전기 하나가 또다시 툭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하나, 둘, 셋. 조직원들이 차례대로 사라졌습니다. 비명도 저항도 무의미했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쓱 다가오면 다음 순간 바닥에 처박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마치 공사장에 유령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 남은 부하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지우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지우는 넘어진 녀석의 목덜미를 가볍게 가격해 기절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무전기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안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철마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미친 듯이 이리저리 비췄어요. 바닥에는 부하 5명이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급소만을 타격당해 제압된 처참한 모습. 철마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구석을 비췄어요. 그곳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마가 앉는 상석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검은 그림자. 지우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플래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검은 마스크, 뿔테 안경, 그리고 헐렁한 롱패딩. 철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멱살을 잡으려 했던 그 고시생 여자였어요. 너, 그 공부벌레년이? 철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더니 이내 악에 받쳐 칼을 고쳐 잡았습니다. 이게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뭐야, 정체가 뭐야? 지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손길은 섬세했지만 벗겨진 맨눈은 소름 끼칠 정도로 건조했어요. 그녀는 마스크를 내리고 롱패딩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패딩이 양옆으로 벌어지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났어요. 수험생의 후드티가 아니었습니다. 탄창과 각종 전술 장비가 결속된 검은색 전술조끼, 그리고 왼쪽 가슴에 박힌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대 마크와 오른쪽 가슴에 붙은 빛바랜 명찰. 철마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포스.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저건 사람을 죽이는 기술만 전문적으로 배운 인간 병기의 복장이었습니다. 지우는 전술 장갑의 벨크로를 다시 한번 꽉 조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대대 대위 강지우.
그녀가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철마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어요. 지우의 눈빛이 철마의 심장을 꿰뚫듯 박혔습니다. 수업은 끝났다. 지우가 주먹을 들어 올리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실전은 지금부터다. 철마가 들고 있던 잭나이프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공사장의 유령은 더 이상 환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가장 치명적인 실체였습니다. 새벽 1시, 철마 건설 컨테이너 사무실은 시체 안치실처럼 고요했습니다. 바닥에는 건장한 산의 6명이 관절이 꺾이거나 기절한 채 널브러져 있었고, 유일하게 의식이 붙어 있는 행동대장 철마는 공포에 진려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의 눈앞에는 검은 전술 장갑을 낀 강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철마가 앉아있던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잡동사니들 사이에서 두툼한 장부 하나와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지우가 봉투를 열자 노량진 역세권 청년주택 재개발 사업 약정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깔린 진짜 서류는 따로 있었어요. 이면 계약서였습니다. 상가 철거 용역 및 독점 분양권 양도, 그리고 수신처에는 최형석 의원실 귀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최형석, 이 지역구의 3선 국회의원이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며 TV에 자주 나오던 그 얼굴. 단순한 깡패들의 이권 다툼인 줄 알았더니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썩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장부를 펼쳤어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상납처가 암호처럼 적혀 있었지만 707 시절 정보 분석 훈련을 받은 지우에게는 뻔히 보이는 패턴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리어카를 부수고 받은 돈이 고스란히 정치인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겨우 이런 종이 쪼가리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야? 지우의 싸늘한 목소리에 철마가 몸을 움찔했습니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모든 서류와 장부, 그리고 철마의 겁에 질린 얼굴까지 꼼꼼하게 촬영했어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증거들은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간다. 보험용으로. 지우는 장부를 품에 넣고 마지막으로 철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법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처리한다. 알지? 쥐도 새도 모르게. 지우가 유령처럼 사라진 뒤에야 철마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그가 누른 번호는 의원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노량진 컵밥거리에 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신을 드러낸 깡패들이 아니었어요. 말끔한 공무원 복장에 구청 도로관리과 보건위생과라는 완장을 찬 공무원들과 경찰들이었습니다. 지우가 독서실에서 나와 거리로 향했을 때 상황은 이미 종료 직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 새로 장만한 중고 리어카를 붙잡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아이고 선생님요. 내는 이거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한 번만 봐주이소. 할머니, 이거 불법 노점상인 거 아시잖아요. 그동안 민원 들어와도 사정 받으렸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어요. 젊은 공무원이 사무적이고 건조한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행정대집행 영장과 영업허가 취소 통지서가 들려 있었어요. 깡패들의 주먹보다 더 무섭고 거역할 수 없는 종이 한 장. 비키세요. 공무집행 중입니다. 공무원들의 신호에 따라 구청 트럭에서 내린 용역들이 리어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매달렸지만 경찰이 할머니를 제지했어요. 어제 깡패들이 리어카를 부술 때는 개입할 수 없다며 뒷짐지던 경찰들이 오늘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할머니를 막아세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리어카가 트럭 짐칸에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붕어빵 틀이 엎어졌어요. 바닥에 쏟아진 반죽 위로 공무원들의 구두가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인파 속에 섞여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 공사장에서 느꼈던 타격감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최 의원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가장 합법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야, 강지우. 봤냐? 등 뒤에서 비릿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마였어요. 어제와 달리 말끔한 양복을 입고 목에는 깁스를 한 채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변호사 배지를 단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내가 주먹 좀 쓴다고? 까불지 마. 여긴 링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야. 법치 국가라고. 철마가 킬킬거리며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망구 영업 허가 취소됐어. 식품위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거기에 세금 포탈까지 걸어버릴 거야. 과태료 폭탄 맞으면 저 할망구 붕어빵이 아니라 콩밥 먹어야 할걸?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철마는 지우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찔러오고 있었어요. 자신은 싸울 수 있지만 할머니는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였습니다. 증거, 사진, 마음대로 뿌려봐. 우리 의원님은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고 넌 명예훼손에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갈 테니까. 너 간호사 된다며? 빨간 줄 그이면 면허 못 따는 거 알지? 철마가 깁스한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게 얌전히 공부나 하지. 왜 건드려선 안 될 분을 건드려. 주제 파악 좀 해라. 상사 나부랭이. 철마와 변호사가 웃으며 멀어지는 동안 지우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트럭은 리어카를 싣고 떠났고 공무원들도 철수했어요. 텅 빈 거리에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만 남겨졌습니다. 법이 지켜주지 않는 회색지대. 그곳에서 지우는 물리적 폭력보다 더 끔찍한 제도적 폭력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뼈를 부러뜨리는 대신 삶의 기반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폭력이었어요. 지우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서 괜찮으세요라고 묻는 것은 기만이었어요. 자신의 섣부른 정의감이 오히려 할머니를 더 큰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우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제 찍은 장부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이걸 터뜨리면 최 의원에게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적은 인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전술 변경. 지우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단순한 타격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 상대는 법을 무기로 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신은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까발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했습니다. 지우는 뒤를 돌아 철마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분노는 뜨거웠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래, 법대로 해보자. 대신 그 법이 누구 목을 조르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거야. 지우는 할머니의 텅 빈 자리를 향해 묵내를 올리고 어둠이 깔리는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힘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건 두뇌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더 깊고 더 은밀한 적의 심장부를 향해. 다음 날 아침 노량진 컵밥거리는 전쟁터의 최전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수험생들의 허기를 채워줄 밥 짓는 냄새가 가득했을 거리에 육중한 포크레인의 엔진 소리와 확성기의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어요. 집행관입니다. 지금부터 도로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불법 적치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집행합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구청 직원 수십 명이
계고장이라 적힌 종이를 흔들며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는 용역 깡패들이 질서 유지라는 완장을 차고 쇠파이프 대신 경광봉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열의 가장 안전한 후방 검은색 세단 옆에는 최영석 의원이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인파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에서 십수년 된 컵밥 포장마차들이 종이 상자처럼 구겨지고 뜯겨나가고 있었어요. 상인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중장비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안 된다. 이거 내 전 재산이다. 제발 봐둬라. 떡볶이 아줌마가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았지만 경찰들은 그녀를 안전상의 이유라며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뺏긴 리어카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바닥만 치고 계셨어요. 그때 확성기를 든 최 의원의 비서관이 상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잦은 철거 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보상 협의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관의 손가락이 정확히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는 강지우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의원님을 협박하며 일을 키웠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이런 불법 행위 때문에 저희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 꽂혔습니다. 절망과 공포,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눈빛들, 교묘한 이간질이었어요. 최 의원은 공권력이라는 칼을 휘두르면서 그 칼자루를 쥔 손은 지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제발 좀 가줘. 김밥을 팔던 아저씨가 울먹이며 지우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자네가 나서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그냥 조용히 공부나 하지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우리 다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맞아. 학생 때문에 협상도 다 깨졌잖아. 책임져. 생기가 걸린 사람들의 공포는 쉽게 분노로 전이되었습니다. 그 분노의 화살은 진짜 가해자인 최 의원이 아니라 만만한 지우를 향했어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상황. 가슴 명치가 묵직하게 막혀왔지만 지우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전형적인 심리전이었어요. 적은 내부 분열을 유도하여 저항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강지우 씨. 들었지? 민심이 천심이라는데 빠져주지? 행동대장 철마가 경찰들 사이에서 빈정거렸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지우의 얼굴에 들이대고 있었어요. 지우가 주먹을 뻗는 순간 그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라는 완벽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에서 전술 컴퓨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현 상황 분석, 아군 전멸, 여론 악화, 적의 함정 가동 중.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해 철마의 턱을 날려버리는 건 가장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길이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무모한 돌격이 아니라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쥐고 있던 주먹을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충분히 침통하게 들렸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보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지우는 철마와 최 의원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상인들에게만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치는 패잔병처럼 보였어요. 알았으면 꺼져. 다시는 오지 마. 상인들의 고함과 야유가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최 의원이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러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니까. 어린 것이 겁도 없이.
철마가 낄낄거리며 지우의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지우는 롱패딩 모자를 눌러쓰고 무너지는 천막과 울부짖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거리를 빠져나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자, 그늘 아래 감춰진 지우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지금 적의 가장 아픈 급소를 타격하기 위해 우회 기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처져 있던 어깨를 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노량진역 광장 전광판 관리업체 홈페이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외부 원격 접속 포트가 기본 비밀번호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707 시절 통신 전자전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시간은 오늘 밤. 적들은 오늘 승리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경계는 느슨해지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방심할 것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사냥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포크레인의 굉음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식혀주는 진군 나팔 소리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할머니. 지우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패배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산된 후퇴는 가장 치명적인 역습을 위한 도움닫기였습니다. 새벽 2시 노량진 컵밥거리가 강제 집행으로 폐허가 되어 신음하고 있을 때 서울 강남의 한 유흥가 뒷골목은 네온사인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최영석 의원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간판은 없었어요. 대신 S비즈니스 클럽이라는 간판이 달린 허름한 4층 건물. 이곳이 바로 최 의원이 공식 일정 외에 은밀하게 사용하는 진짜 아지트였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깡패가 아니었어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날카로운 눈매로 주변을 감시하는 그들은 최 의원이 고용한 전문 경우 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건물 맞은편 옥상 난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강지우가 야간 투시 기능이 있는 망원경으로 건물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복장은 어제 공사장 때와 같았지만 눈빛은 훨씬 더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타겟 위치 3층 VIP룸. 정문 돌파 불가. 후문 경비 2명. 지우의 시선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오래된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와 가스배관이 얽혀 있는 지점. 일반인에게는 그저 지저분한 벽이었지만 707 특임대 출신인 지우에게는 훌륭한 침투 경로였어요. 지우는 망원경을 가방에 넣고 장갑의 벨크로를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법을 어기러 왔습니다. 법을 만드는 자가 법 뒤에 숨어 저지르는 범죄를 잡기 위해서. 지우는 그림자처럼 골목을 가로질러 건물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스배관을 잡는 손길에 망설임은 없었어요. 팔 근육과 등 근육이 소리 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거미처럼 낡은 배관을 타고 2층을 지나 3층 창문까지 단숨에 올라갔어요. 3층 화장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틀을 잡고 몸을 날렵하게 밀어 넣었어요. 착지 소리는 없었습니다. 진입 성공. 화장실 문을 살짝 열자 복도 끝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복도 양옆에는 덩치 큰 경호원 4명이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들의 허리춤이 불룩했습니다. 테이저건이나 3단봉, 어쩌면 그 이상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4대1, 소리 없이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한 명이라도 비명을 지르거나 무전을 치면 방 안에 있는 최 의원은 뒷문으로
빠져나갈 것이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복도 천장을 향했습니다. 붉은색 LED가 깜빡이는 화재 감지기, 그리고 그 옆에 튀어나온 스프링클러 헤드. 혼란을 유도한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그리고 화장실 휴지통에 있던 종이 타월을 뭉쳐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불뭉치를 감지기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매캐한 연기와 열기가 센서를 자극했습니다. 3초 후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화재 경보벨이 터졌습니다. 복도를 지키던 경호원들이 화들짝 놀라며 우왕좌왕했어요. 뭐야? 불이야? 야, VIP 모셔. 확인해. 그리고 곧이어 천장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고압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복도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경보벨 소리, 쏟아지는 물소리, 당황한 고함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고 바닥은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미끄러지듯 튀어나갔습니다. 강지우였어요. 쏟아지는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녀는 유령처럼 경호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경호원이 지우를 발견하고 날카롭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지만 지우는 젖은 바닥의 마찰력을 이용해 슬라이딩하듯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경호원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사내가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튕겨나갔어요. 다른 경호원이 삼단봉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은 시야 때문에 동작이 컸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발목을 걷어찼습니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중심을 잃은 경호원은 허공에 붕 떴다가 바닥에 머리를 찍고 기절했어요. 나머지 2명이 달려들었지만 지우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만든 물의 장막 뒤로 숨었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정확하게 급소만을 골라 타격했어요. 둔탁하고 짧은 타격음이 2번, 그리고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단 1분, 4명의 경호원이 물에 젖은 생쥐꼴로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지우의 검은색 롱패딩과 머리카락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복도 끝 가장 크고 육중한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VIP라는 금색 팻말이 붙은 방. 방 안에서는 밖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음악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방음 시설이 완벽한 탓에 복도의 전쟁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지우는 당황하지 않고 경호원에게서 뺏은 마스터키를 꽂았습니다. 묵직한 잠금 장치가 풀리는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틈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만 밀어 넣었어요. 방 안의 풍경은 노량진의 지옥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최고급 양주가 테이블 가득 깔려 있고 소파에는 최영석 의원과 철마파의 실제 두목인 독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5만 원권 돈다발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현금 10억 원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지우의 손가락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 의원이 시가를 피우며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아따, 독사 사장. 일처리 깔끔하네. 노량진 촌놈들 싹 밀어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해. 의원님이 뒤를 봐주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컵밥 할매 있잖습니까? 그거 너무 심하게 다룬 거 아닙니까? 여론 안 좋아지면. 독사가 짐짓 걱정하는 척하자 최 의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돈다발을 툭 치며 비릿하게 웃었어요. 야, 걱정 마. 어차피 개돼지들은 며칠 짓다가 조용해져. 재개발해서 아파트 올라가면 다들 집값 오른다고 좋아할걸? 최 의원이 술잔을 비우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철거하다가 늙은이들 몇 명 다치거나 죽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잉여 인간들이야. 그냥 싹 다 밀어버려. 내년 선거 자금만 확실하면 돼.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할머니의 짓밟힌 삶, 상인들의 눈물, 그리고 김중사의 다리. 그 모든 희생을 잉여라고 부르는 저 악마의 낯짝. 지우는 줌을 당겨 최 의원의 얼굴과 돈다발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어요. 저 거만한 권력자의 목을 단숨에 끊어버릴 단두대의 칼날이었습니다. 녹화 완료. 지우는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녹화 버튼을 껐어요. 파일은 즉시 암호화되어 클라우드 서버 3곳에 분산 저장되었습니다. 그제야 방 안에 두 사람이 문이 열린 것을 눈치챘습니다. 누구야? 최 의원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열린 문틈으로 사라지는 검은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경보벨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물바다가 된 복도를 뒤로하고 다시 창문을 넘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몸을 때렸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기다려라. 내일 아침 내 놈들이 싼 똥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 줄 테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지우의 뒤로 최 의원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사냥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도축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노량진역 3번 출구 앞 광장은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학원으로 향하는 수험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혼잡한 틈을 비집고 거대한 유세 차량 한 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어제 컵밥 거리를 불도저로 밀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 최영석 의원이 화려한 선거 유세 무대를 차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최 의원은 말끔한 양복 위에 기호 1번이 적힌 띠를 두르고 마이크를 잡은 채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편에는 가로 10m, 세로 5m의 초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최 의원이 시장 상인들과 악수하고 아이들을 안아주는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불법과 무질서의 상징이었던 노점상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글로벌 교육 특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량진, 저 최영석이 만들겠습니다. 지지자들과 동원된 알바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지나가는 수험생들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무대 아래 어제 쫓겨난 할머니들의 눈물과 부서진 리어카의 파편들이 묻혀 있다는 것을. 취재 나온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 의원은 카메라를 향해 가장 인자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전광판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의원의 홍보 영상이 뚝 끊기고 화면이 거칠게 일렁였어요.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잦아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고장 난 거 아니야? 방송사고네. 당황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전광판 제어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손을 쓰기도 전에 검은 화면 위로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영상은 어둡고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최고급 양주가 깔린 테이블, 벽돌처럼 쌓인 5만 원권 현금 뭉치, 그리고 그 돈다발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시가를 피우는 남자. 방금 전까지 법과 원칙을 외치던 최영석 의원이었어요. 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출근하던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수험생들은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빼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최 의원의 걸걸한 육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따, 독사사장. 일처리 깔끔하네. 노량진 촌놈들 싹 밀어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해.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최 의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저거 누가 틀었어. 전원 내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면이 바뀌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어요. 철마 건설 사무실에서 발견된 이면 계약서와 뇌물장부, 할머니의 리어카를 부순 날짜와 입금된 금액이 붉은색 글씨로 오버랩되어 나타났습니다. 어제 쫓겨난 상인들이 자신들의 고통이 얼마짜리 돈으로 거래되었는지 확인하는 잔인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영상 속 최 의원이 돈다발을 챙기며 내뱉는 마지막 한마디. 그리고 철거하다가 늙은이들 몇 명 다치거나 죽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잉여 인간들이야. 그냥 싹 다 밀어버려. 순간 광장을 메우고 있던 침묵이 깨졌습니다. 경악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어요. 분노를 참지 못한 시민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 목숨이 잉여라고? 당신이 그러고도 국회의원이야? 시민들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렌즈를 최 의원에게 돌렸어요. 플래시 세례가 기관총처럼 쏟아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비리 정치인의 추락을 담는 가차없는 섬광이었어요. 유세 현장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상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제 지우에게 너 때문에 망했다며 돌을 던졌던 떡볶이 아줌마와 김밥 아저씨, 그들은 전광판을 보며 가슴을 쳤어요. 그 학생이 도망친 게 아니었구나. 우리를 팔아넘긴 건 저놈들이고 우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건 그 학생이었구나. 강학생, 아이고 우리가 미안해서 어쩌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가 말없이 떠나던 그 쓸쓸한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비서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황급히 무대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 대기시켜.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그의 검은색 세단은 이미 성난 군중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노량진의 수험생들과 시민들이 거대한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길을 막아선 것이었어요. 비키세요. 비키라고. 너희들 다 고소할 거야. 최 의원이 악을 쓰며 시민들을 밀치려 했지만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던진 날달걀이 최 의원의 이마에 정확히 꽂혔어요. 노란 노른자가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비싼 양복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군중들의 야유와 함성이 노량진 하늘을 뒤덮었어요. 그것은 법이 외면한 정의를 시민들이 직접 집행하는 일종의 즉결 심판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사회적 매장, 그의 정치 생명은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인파의 가장 뒤쪽, 검은색 롱패딩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지우였어요.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무너져 내리는 최 의원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빛이 그녀의 안경 아래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그녀의 시선은 잠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상인들과 할머니에게 머물렀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할머니. 지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웃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편안한 미소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죄책감과 분노로 이글거렸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다시 본래의 차분하고 맑은 색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법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민사 불개입 따위의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검찰총장이 와도 최 의원을 구해낼 수 없을 테니까요. 지우는 인파를 헤치고 천천히 역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영웅이었지만 그녀는 그저 수많은 수험생 중 한 명의 뒷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주머니 속 할머니가 줬던 붕어빵 봉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온기만은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어요. 흉쇄유 돌근. 지우는 다시 나직하게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내일 있을 간호학과 편입 면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TV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노량진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량진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최영석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속보였어요. 화면에는 파란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인 최 의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포승줄에 묶인 철마와 철마파 조직원들이 줄줄이 호송버스에 오르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노량진 경찰서 앞. 지우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최 의원 측 변호인단이 그녀를 폭행 및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했지만 결과는 불기소 처분이었어요. 운 좋은 줄 알아. 피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왔고 거기다 내가 제보한 증거가 수사에 결정적 기여를 해서 검찰이 기소유예로 봐준 거야. 한 끗 차이였다. 담당 형사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지우의 어깨를 툭 치며 작게 속삭였어요. 근데 속은 시원하더라. 수고했다, 학생. 지우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경찰서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비릿하거나 매캐하지 않았어요. 상쾌하고 맑은 공기. 그 바람 끝에 그리운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고소하고 달큰한 잘 구워진 밀가루와 파채 향기. 지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다시 찾은 컵밥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서졌던 천막들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의 중심에 반짝이는 은색 리어카 하나가 서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강 학생 왔나? 할머니가 국자를 내려놓고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새로 발급받은 도로 점용 허가증이 리어카 한쪽에 자랑스럽게 코팅되어 붙어 있었어요. 구청장이 여론의 문매를 막고 직접 찾아와 사과하며 내민 화해의 제스처였습니다. 할머니, 장사 잘 되세요? 말도 마라. 사람들이 뉴스 보고 일부러 찾아온다, 아이가. 줄 서서 사간다. 이게 다 내 덕분이다. 할머니는 지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지우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었어요. 아니다. 잠깐만 있어봐라. 내 제일 맛있는 놈으로 골라줄게. 할머니가 붕어빵을 다물어 간 사이 지우의 헐렁한 패딩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처도 대괄호도 없는 단 한 줄. 귀하는 2026학년도 간호학과 학사 편입 시험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지우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둥글게 휘어졌습니다. 합격. 그 두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지난 6개월간의 고독했던 수험 생활과 며칠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다.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가며 물어.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받기 전 주머니 속에 있던 다른 손을 꺼냈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고 해진 검은색 물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술장갑. 카본 너클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손바닥에는 화약 냄새가 배어있는 과거의 유물이었어요. 지우는 리어카 옆에 놓인 쓰레기통을 바라보았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어요. 장갑을 툭 하고 던졌습니다. 검은 장갑은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조용히 묻혔어요. 이제 다시는 꺼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우는 빈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맨손, 굳은 살은 박여 있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손이 아니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지우는 할머니가 건네주는 따뜻한 붕어빵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그것은 생명의 온도였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뭐라카노? 진짜가? 아이고, 장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 강 학생이 간호사 선생님 된다. 할머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듯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지우는 쑥스러운 듯 안경을 고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험생의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이제 회색빛이 아니었어요. 지우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팥 앙금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녀는 쓰레기통에 내려놓은 검은 장갑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 속으로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미래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제압하는 기술을 버리고 이제 진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배우러 가는 길. 노량진의 겨울바람 속에서도 강지우의 뒷모습은 봄처럼 따뜻해 보였습니다. 오늘 드라마 어떠셨나요? 노량진 노점상 거리를 지켜내고 간호학과 편입에 합격하면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모습이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붕어빵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도 감동적이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